처음 뿌린 순간 남자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단 한 번의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달아오른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만 낮게 속삭였다. 왜 썩은 냄새가 나지? 그 후부터 남자들은 하나둘 변해갔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몸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털없는 여우처럼 그녀의 발끝에 엎드린다. 그녀가 웃을수록 그들은 더 순종적으로 꼬리를 흔든다. 하지만 그녀도 몰랐다. 그 향수는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배신당한 여우의 눈물로 만든 향. 남자를 애완동물로 길들여 천천히 먹어치우기 위한 저주였다. 그리고 오늘 밤 향수병을 든 여자의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다음 먹잇감은 누구일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밤이 유난히 긴 깊은 골짜기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 가장 높은 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부자댁이라 불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부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었고 들이며 산이며 그가 밟지 않은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부유했지만 성품이 모나지 않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넘쳐나도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적막함이 그 큰 집 구석구석에 서려 있었으니 이는 아마도 슬아에 자식이 없어 밤이면 불 꺼진 방들이 너무나도 고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댁의 안주인인 연화는 비록 자식은 없었으나 타고난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처럼 고운 여인이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며 아랫사람들을 자애롭게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장독대에 올리고 집안의 평안과 남편의 건강을 빌었으며 해가 질 때면 하인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씻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한 밥상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마당의 장독대부터 부엌의 솥뚜껑 하나까지 먼지 하나 앉을 틈 없이 정갈하게 닦여 있어 마을 안악들은 연화의 부지런함과 솜씨를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최부자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함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장 같은 위태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며칠 전 장을 보러 떠났던 최부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연화는 평소처럼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고 남편을 맞이할 제비를 서둘렀습니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가워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였지만 연화는 남편이 좋아하 따뜻한 국밥과 술상을 봐놓고 대문 앞까지 나가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나타난 최 부자의 행색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늘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어오던 남편이 오늘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낯선 가마 한 채가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안주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부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화는 코끝을 스치는 기묘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아주 짙고도 묘한 냄새였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과일 향기 같기도 했지만 그 달콤함의 끝자락에는 어딘지 모르게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섞여 있어 맡으면 맡을수록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화가 남편의 소매를 잡으며 인사를 건네려 했으나 최 부자는 아내를 본 채 만체하고는 뒤따라온 가마 쪽으로 급히 몸을 돌려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이 상전을 모시는 듯 굽실거리는 모양새여서 보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내리는데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하게 희었고 입술은 붉은 피를 바른 듯 선명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미호라고 했는데 그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마당 가득히 그 묘한 향기가 더욱 짙게 퍼져나가 마치 안개가 깔린 듯 시야가 흐릿해지는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옷소매로 코를 살짝 가리며 그 여인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미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염한 눈웃음을 흘리며 최 부자의 팔에 매달리듯 안겼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분이 누구시냐고 물었으나 최 부자는 멍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그저 귀한 손님이니 별채를 내어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아내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됐다 해도 믿어주던 다정했던 남편이 마치 넋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변해버린 모습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서둘러 별채를 청소하고 군부를 지피기 시작했는데 그들 역시 미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향기에 취해 일손을 놓고 멍하니 서 있거나 서로 킬킬거리며 실없는 소리를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 하인들은 미호가 머무는 별채 쪽을 힐끔거리며 침을 삼키거나 얼굴을 붉히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평소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내던 최 부자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들이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콧속에 깊이 박힌 그 끈적하고 비릿한 향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내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사스러운 기운임이 틀림없다고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최 부자댁 별채에서만은 붉은 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묘한 그림자를 창호지 문 위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방에 홀로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들었으나 바늘기조차 꿰지 못한 채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상도 마다하고 별채로 들어간 뒤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중후함은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들려 연화의 마음을 더욱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할 때마다 연화는 그 바람 속에 섞여 들어오는 썩은 듯한 단내에 몸서리를 치며 옷깃을 단단히 여미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최 부자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안방으로 건너오지 않았고 아침문안 인사조차 걸은 채 별채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연화가 참다 못해 별채 마루 앞에 서서 기척을 살피니 방 안에서는 미호의 나른한 목소리와 함께 남편의 낯선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헛기침을 하며 아침상을 올리겠노라고 하자 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미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손에는 작고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병 안에는 보랏빛이 감도는 끈적한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미호가 병마개를 살짝 열자 어제 맡았던 그 지독한 향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와 연화는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끼며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미호는 그런 연화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이 향유는
천년을 묵은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이라 부자나리의 기력을 돋우는데 그만이라며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향유병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는데 그 병 속의 액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액체 속에는 붉은 실핏줄 같은 것이 엉겨있는 듯 보였고 병막의 주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을 뵙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미호는 부자나리께서 지금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하신다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다시금 최 부자의 몽롱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눈가는 분함과 억울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꼴은 하루가 다르게 엉망이 되어갔는데 마당을 쓰는 하인들은 빗자루를 든 채 졸기일수였고 부엌의 참모들은 음식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밥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별채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에 중독된 듯 눈에 초점이 없고 행동이 채 떴으며 오직 연화와 나이 지긋한 몇몇 여종들만이 정신을 부여잡고 집안을 지탱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도 쳐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도 바람결에 향기가 실려오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별채 쪽을 바라보며 입을 해벌리곤 했습니다. 개중에는 밤중에 별채 주변을 서성이다가 무언가에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하인도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이대로 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남편마저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장터에서 미호를 데려오기 전까지 얼마나 건장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롭고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줄 만큼 인자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오로지 그 향기와 여인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은장도를 꺼내 품에 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과 남편을 지켜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별채 주변의 화초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한창 싱싱해야 할 국화꽃들이 모두 검게 타들어가고 나무들의 잎이 우수수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향기가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독이라도 품고 있는 것처럼 별채 가까이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시들거나 병들어갔습니다. 연화가 아끼던 바둑이마저 별채 근처에 갔다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낑낑거우며 도망쳐 나온 뒤로는 마루 밑에 숨어 먹이도 먹지 않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짐승들조차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그곳에 최 부자는 스스로 발을 들이고 나오지 않으니 연화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별채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이 으르렁거리거나 쩝쩝거리는 듯한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던 찰나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미호가 튀어나왔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깜짝 놀란 연화를 보며 사나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곁에 섞인 웃음을 지으며 부인께서는 호기심이 참으로 많으시다며 비꼬았습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남편의 안위를 물었으나 미호는 그저 향기에 취해
극락을 맛보고 계시니 걱정 말라며 연화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미호의 옷자락에서 진동하는 냄새가 단순히 향유 냄새만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무덤에서나 맡을 법한 흙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썩은 고기가 부패할 때 나는 역겨운 악취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향긋한 꽃내음은 단지 이 끔찍한 악취를 가리기 위한 얄팍한 껍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미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는데, 햇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미호의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헛것을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미호는 유유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별채로 들어가 보리라 결심하고 하인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연화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버선을 신고 살금살금 별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머리가 깨질 듯한 향기는 더욱 짙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연화는 코를 옷소매로 막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별채 마루에 올라서자 안에서 크르릉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기에 연화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는 습하고 눅눅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아주 조금 열자 방 안의 풍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형체는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커다란 개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연화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이 그 형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최 부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먹이를 갈구하는 짐승의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누군가의 손이 연화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미호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부인, 밥 마실 나오셨습니까? 이곳은 부인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미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문제의 향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호는 향유병을 흔들며 최 부자 쪽을 향해 무언가 주문 같은 것을 속삭였고 그러자 최 부자는 다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 끔찍한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미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오무라,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연화가 용기를 내어 소리치자 미호는 까르르 웃으며 연화의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요물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나리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깊고 진한 뼛속까지 녹여버리는 사랑 말이지요. 미호의 숨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에 연화는 고개를 돌렸지만 미호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향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욕망을 끌어내는 힘이 있답니다. 나리는 지금 그 욕망에 충실해지고 계신 것뿐이에요. 미호의 말은
궤변이었지만 최 부자가 저렇게 변해버린 것이 단순한 마법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연화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자신마저 그 향기에 먹혀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서둘러 몸을 돌려 안채로 도망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미호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공포와 슬픔에 떨며 기도를 올렸고 날이 밝으면 반드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댁에 기와 지붕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여우에 홀린 사람을 구하는 법,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법 등을 기억해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보랏빛 향유와 썩은 냄새로 가득 차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집안의 가장 어른이자 오래된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유모 3월 할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월 할멈은 연화가 시집오기 전부터 이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왔던 분으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 별채에 물러나 있었지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연화는 날이 밝는 대로 3월 할멈을 찾아가 지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연화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3월 할멈이 거처하는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간밤의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뒹굴고 있었고 별채 쪽에서는 여전히 묘한 향기가 흘러나와 아침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애써 무시하며 뒷방 문 앞에 섰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들리고 늙은 유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최부자 댁을 뒤덮은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연화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 할멈이 머무는 뒷방은 안채와는 사뭇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쑥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침침했으나 작은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불씨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천장에는 말린 시래기와 약초 주머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3월 할멈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졸고 있는 듯 했으나 연화가 인기척을 내자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며 그 깊고 쭈글쭈글한 눈매 사이로 형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연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를 고쳐 앉았는데 그 모습에서 세월이 빚어낸 남다른 위험이 느껴져 연화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3월 할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간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낯선 여인을 데려온 후로 변해버린 모습과 집안을 감싸고 있는 기이한 향기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3월 할멈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염주를 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보아 그녀 역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자 3월 할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로의 재를 부직갱이로 뒤적거렸는데 그 불티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불안한 연화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할멈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어 그 향기는 사람의 혼을 빼놓는 여우비와 같은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마님,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달콤함은 없는 법입니다. 그토록 진하고 매혹적인 향기 뒤에는 반드시 썩은 살점이 숨어있기 마련이지요. 3월 할멈의 말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데 그것은 연화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공포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말이었습니다. 할멈은 이어서 말하기를 옛날부터 여우가 사람을 홀릴 때 쓰는 수법 중 하나가 바로 향기로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최 부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 요망한 기운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함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바짝 말린 쑥과 굵은 소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멈은 이것들이 삿된 기운을 잠시나마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때가 되면 요긴하게 쓰일 테니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가 3월 할멈의 방을 나설 때쯤에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다시금 그 역겨운 꽃향기가 코끝을 찔렀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단순히 별채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장악하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부엌으로 향했으나 그곳의 풍경 또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모들은 일손을 놓은 채 구석에 모여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고 솥에 앉힌 밥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호통을 쳐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했지만 그녀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최 부자댁 담장을 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 부자댁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마치 짐승 썩는 냄새와 같다며 코를 막고 흉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최 부자가 미쳐서 집안에 시체를 숨겨두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밤마다 그 집 담장 너머로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조차 최 부자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지나가던 개들도 그 집 대문 앞에서는 털을 곤두세우고 지저대거나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최 부자댁이 이제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자 공포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집안의 남자 하인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건장했던 머슴들이 하나둘씩 기력을 잃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들이키며 하루 종일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습니다. 개 중에는 별채 주변을 서성이다가 미호가 나오기라도 하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주인을 반기는 충직한 하인의 것이 아니라 먹이를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불러다 매를 들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실실 웃기만 할 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긁고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이 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머슴이었으나 지금 그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는 팔과 다리에는 붉은 생채기가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숭숭 빠져서 군데군데 숱한 자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화가 놀라서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이 벗겨질 때까지 긁어대며 간지러워. 간지러워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뇌리에 3월 할멈의 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향기. 그것은 단순히 마음만 홀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급히 다른 남자 하인들의 상태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검게 변해 있었으며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롭게 자라나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별채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발로 걷는 것을 힘겨워하는 듯 자꾸만 허리를 구부리고 네 발로 기어 다니려는 쉬몇을 했고 말을 할 때도 웅얼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이 끔찍한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당장 이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별채 문이 열리고 미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남자 하인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보랏빛 향유병이 들려 있었고 그녀가 병 뚜껑을 열어 향기를 공기 중에 흩뿌리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코를 벌름거으며 그 향기를 들이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미를 찾는 새끼 강아지들처럼 미호의 발밑으로 기어가 서로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안달을 부렸고 미호는 그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참으로 착한 아이들이로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주 편안해질 것이다. 연화는 그 광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마당으로 뛰쳐나가 미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인연, 우리 집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당장 그 요상한 병을 치우지 못할까? 연화의 서슬퍼런 호통에 하인들은 잠시 주춤하며 물러났지만 미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게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참으로 정이 많으십니다. 이들은 그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마님께서는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미호의 말은 궤변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기묘한 울림 때문에 하인들은 다시금 미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끄덕거렸습니다. 연화는 분노의 찬 손으로 미호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으나 미호가 가볍게 몸을 피하는 바람에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미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함부로 손을 놀리지 마십시오. 이 향기는 나를 지키는 독이기도 합니다. 마님께서도 이 향기에 취해 네 발로 기어다니고 싶지 않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미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진 짐승의 눈처럼 변했다가 돌아왔는데 연화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보인 살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미호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웃으며 하인들을 이끌고 다시 별채로 들어가 버렸고 닫힌 문 뒤로 남자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최부자 댁의 공포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 별채뿐만 아니라 사랑채와 행랑채에서도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자 하인들은 밤이 되자 더욱 흉폭해져서 서로 으르렁거우며 싸우거나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 벽에 어른거릴 때면 마치 떼지어 다니는 들개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안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여종들을 다독였지만 그녀 자신도 공포에 질려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긁는 소리와 함께 문 열어 배고파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이 남편의 목소리인지 하인의 목소리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문득 남편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저 지경인데 가장 오랫동안 그 향기에 노출된 남편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3월 할멈이 준 소금 주머니를 품에 안고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흙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호가 던져준 생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양반의 체면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식욕과 본능만이 남은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남편을 보며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나 홀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바꾸어버리는 저주이자 재앙이었습니다. 연화는 미호가 말한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짐승으로 만들어 자신의 노예로 부리려는 끔찍한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되는 날, 이 집안의 모든 남자는 미호의 먹이가 되거나 장난감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미호의 힘이 가장 강해질 것이라는 3월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곧 내일 밤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괴상한 울음소리와 썩은 냄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누구도 감히 최부자 댁 대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먼발치서 그 집을 바라보며 혀를 찰 뿐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집안에 갇혀있는 연화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냄새는 더욱 고약해졌고 마을의 우물물마저 핏빛으로 변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부자 댁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3월 할멈이 일러준 비방을 되새겼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꼬리가 밟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향기는 여우의 눈물로 만든 것이니 그 눈물을 깨뜨리면 환상도 깨질 것이다. 연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향유병을 어떻게 빼앗아 깨뜨릴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호는 잠시도 그 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주변에는 짐승으로 변한 남자들이 호위하듯 지키고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의 놀이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밖에서 날뛰던 남자들의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연하는 이 짧은 고요를 틈타 부엌으로 가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식칼을 챙겨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뒤에 숨겨두었던 3월 할멈의 쑥 다발을 꺼내어 물에 적셨습니다. 물에 젖은 쑥은 불에 잘 타지 않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맵고 독한 연기를 내뿜어 짐승들을 쫓는데 효과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되찾고 집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태양은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마당에는 짐승의 털뭉치와 핏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밤사이의 광란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하는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묶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비장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루 밑에 숨어있던 늙은 개가 슬픈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연화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오늘 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별채 쪽에서는 벌써부터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회 준비가 한창인 듯 했습니다. 미호는 오늘 밤 보름달 아래서 남자들을 완전히 여우로 탈바꿈시키는 의식을 치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향냄새는 어제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농밀해져서 숨을 쉬기만 해도 머리가 핑돌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코에 솜을 틀어막고 입으로 얕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운명이 걸린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연화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면서 최부자택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더욱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갔습니다.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푸른 색으로 물들었고 산새들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일찌감치 둥지로 숨어들어 숲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별채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묘한 향기만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처럼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는데 그 냄새는 낮보다 훨씬 더 농이고 이제는 달콤함보다는 속이 뒤집힐 듯한 역겨움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다가도 이내 깨갱거리며 꼬리를 감췄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안채 마루에 앉아 그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품속에 숨긴 은장도와 소금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별채 쪽에서는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한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뼈를 으드득 씹는 소리 같기도 했고 젖은 진흙바닥을 질질 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그 사이사이로 미호의 높은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말처럼 미호가 꾸미고 있는 흉계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뒷마당을 가로질러 별채의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별채 뒤뜰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워낙 커서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창호지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수십 개의 촛불이 켜져 있어 대낮처럼 환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연화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바닥에는 최부자를 비롯한 남자 하인들이 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엎드려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미 사람의 형상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져 핏줄이 비쳐 보였고 머리카락과 몸의 털은 흉하게 빠져서 마치 털없는 짐승들처럼 미끈거리는 살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서는 법을 잊은 듯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서로의 몸을 비비거나 핥아대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인간의 지성이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맹목적인 복종과 식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혀를 길게 빼물고 헐떡거리며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미호를 향해 경배하듯 머리를 조아렸고 가끔씩 끼잉, 끼잉하는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점자는 최 부자가 벌거벗은 채 엉덩이를 치켜들고 바닥을 기는 꼴이라니. 연화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참담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홀림이 아니라 인간을 철저히 파괴하여 가축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는 악마의 장난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미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요괴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치맛자락 아래로 살짝 보이는 발은 사람의 발이 아니라 털이 북슬북슬한 짐승의 발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향유병을 마치 성수처럼 남자들의 머리 위에 뿌려대고 있었는데 그 액체가 닿을 때마다 남자들의 피부에서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털이 녹아내렸습니다. 남자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고통을 쾌락으로 느끼는 듯 몸을 비틀며 더 많은 향유를 갈구했습니다. 미호는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멸시와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수컷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껍데기를 벗겨주니 이리도 좋아하는구나. 연화는 미호가 들고 있는 향유병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병의 표면에는 붉은 글씨로 알아볼 수 없는 부적 같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호는 그 병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1000년 전 너희 같은 인간 사내에게 배신당해 가죽이 벗겨져 죽은 내 어미의 눈물이다. 사랑을 속삭이며 다가와 결국은 털가죽을 탐내던 너희 인간들의 탐욕이 이제는 너희 스스로를 가죽 없는 짐승으로 만들고 있구나. 미호의 목소리는 한 맺힌 원귀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그 향기 속에 숨겨진 비릿한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여우의 원한이 응축된 피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미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향기가 사랑의 묘약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것은 너희의 살을 연하게 하고 뼈를 무르게 만드는 양념일 뿐이다. 오늘 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면 너희는 완벽한 털없는 여우가 되어 나의 허기를 채워줄 맛있는 고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미호는 이들을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간의 정기를 빨아먹고 육신을 잡아먹기 위해 사냥감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사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부자와 하인들은 미호에게 있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잡아먹기 좋게 손질되고 있는 식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여우에게 홀려 바람이 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심 따위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연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미호의 발등에 흐르는 향유를 핥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쯤 죽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흐려지려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집안의 모든 남자가 여우의 밥상이 되어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미호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어디서 쥐새끼 같은 냄새가 나는구나. 미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문 쪽을 향해 번뜩였고 연화는 황급히 몸을 숙여 장독대 뒤로 숨었습니다. 미호는 문을 벌컥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 숨은 연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흐흥, 겁쟁이 암컷이 염탐을 왔다가 도망친 모양이네. 상관없어. 어차피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안의 주인은 내가 될 테니까. 미호는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지만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별채를 벗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는 3월 할멈이 미리 준비해둔 쑥다발과 굵은 소금, 그리고 잘 마른 장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향유병을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불로 정화해야 한다. 3월 할멈의 말대로 여우는 불과 소금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원한이 서린 향유병을 없애야만 판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치마폭을 찢어 머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쑥다발을 물에 적시는 대신 기름을 살짝 발랐습니다. 연기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여차하면 불을 붙여 던질 생각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는데 연화는 그 끓는 물을 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표주박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 굵은 소금을 한 주먹 털어 넣었습니다. 소금물은 삿된 기운을 쫓는데 특효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연화는 부엌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아녀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구하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보름달이 구름을 뚫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별채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이제 곧 자정이 될 것이고 미호가 말한 식사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별채 안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고조되어 마치 떼창을 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우, 아우. 그것은 인간의 성대를 억지로 비틀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지만 그 속에 섞인 최부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들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제 남편과 이 집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 요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기도를 마친 연화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한 손에는 횃불을, 다른 한 손에는 소금 항아리를 들고 다시 별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횃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연화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채 마루 밑에는 이미 몇몇 하인들이 밖으로 기어나와 달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털 빠진 늙은 개들이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그들은 으르렁거우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연화가 횃불을 들이대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직 인간의 본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에서 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마지막 잔을 들거라. 그 소리와 함께 쨍그랑하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호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별채의 방문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마치 그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연화는 문틈으로 다시 안을 살폈습니다. 미호는 남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향유병의 뚜껑을 완전히 열어 바닥에 쏟을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기이한 문양의 진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향유가 닿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맨 앞에 서서 가장 먼저 그 액체를 뒤집어 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요망한 여우야,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 연화는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닫혀있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방 안에 있던 미호와 짐승들이 일제히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미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향유병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소금 항아리를 미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눈보라처럼 방 안을 뒤덮으며 지독한 향기와 충돌했습니다. 대아. 미호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소금이 닿은 미호의 피부에서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리는 사이 연화는 횃불을 휘둘러 남자들을 쫓아내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연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공격하려는 듯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접니다. 연화입니다. 연화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그저 먹잇감의 비명으로 들리는 듯했습니다. 상황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미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무서운 기세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송곳니는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내 의식을 망치다니. 너부터 씹어먹어주마. 미호가 짐승의 표효를 내지르며 연화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연화는 횃불을 앞세워 방어했지만 미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화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고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향유병에 꽂혔습니다. 미호가 소금을 맞고 비틀거릴 때 놓친 그 병이 대굴대굴 굴러 연화의 발치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미호도 그것을 보고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연화가 한 발 빨랐습니다. 연화는 잽싸게 병을 집어들었고 미호는 안 돼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병을 높이 쳐들고 미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힘의 원천이 바로 이것이냐?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네 헛된 망상도 끝이다. 미호가 달려들려는 찰나 연화는 온 힘을 다해 향유병을 바닥의 주춧돌을 향해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연화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깨어질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짧은 정적이 흐르고 연화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밖에서는 때마침 불어온 돌풍이 방문을 세차게 흔들었고 달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깨어질 운명인 병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기나긴 악몽을 끝낼 서막이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별채의 정적을 깨뜨리며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화의 손을 떠난 향유병은 주춧돌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보랏빛 액체는 바닥으로 튀어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병이 깨지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달콤하고도 역겨운 꽃향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수백 구의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죽음의 숨결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아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코와 목을 찔러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자들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검은 거품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미호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가 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천년의 공들임이, 내 아름다움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운 여인의 것이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짐승의 포효로 변해 있었습니다. 향유가 사라지자 미호의 아름답던 얼굴 가죽이 마치 촛농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털이 듬성듬성한 흉측한 여우의 본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지만 깨진 병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연기가 그녀의 몸을 휘감으며 조여들자 꼼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연기는 억울하게 죽은 여우들의 원혼인 듯 미호의 몸을 물어뜯고 핥히며 허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촛불은 검은 바람에 모두 꺼져버렸지만 미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인광이 방 안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옷소매로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치면서도 시선은 남편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의 몸을 뒤덮고 있던 짐승의 털들이 마치 낙엽이 지듯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피부에서는 칙칙한 회색빛이 사라지고 서서히 사람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지 최 부자의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네, 인연. 감히 인간 주제에. 미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연화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향유의 힘이 사라진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을 유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줄어들어 작아지더니 마침내 옷가지 속에 파묻힌 채 꼬리 9 달린 늙고 병든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여우는 털이 다 빠져 앙상했고 눈빛은 도끼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고 있는 여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내 욕심이 너를 망쳤구나. 이제 그만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마라. 연화의 호통에 늙은 여우는 좌타고 짧게 짖더니 열린 문틈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비단옷과 깨진 병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았고 방 안을 맴돌던 검은 연기도 서서히 흩어져 창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지독했던 악취도 옅어지고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버티고 서서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기진맥진하여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마치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들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시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더듬어 보더니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깨진 병조각과 널브러진 하인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이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잠긴 듯 쉰 소리가 났고 기억이 온전치 않은 듯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벌거벗은 몸과 짐승처럼
네 발로 엎드려 있는 하인들을 보자 본능적으로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급히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쁜 꿈을 꾸신 겁니다. 아주 긴 악몽을요. 연화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최 부자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짐승처럼 행동하며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며 토닥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안을 덮쳤던 거대한 먹구름이 마침내 걷히고 있음을 알리는 비와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3월 할멈과 여종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들은 별채에서 들리던 짐승의 울음소리가 멈추고 연화의 호통소리가 들리자 용기를 내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3월 할멈은 열린 문으로 방 안의 참상을 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 결국 사단이 났구나. 그래도 마님이 큰일을 해내셨어. 귀신 곡할 노릇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할멈은 노련하게 여종들을 지휘하여 물과 옷을 가져오게 했고 넋이 나간 남자 하인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종들은 처음에는 벌거벗은 남자들의 모습에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그들이 겪은 끔찍한 일을 짐작하고 연민을 느끼며 서둘러 옷을 입히고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최 부자를 안채로 모시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없어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었는데 별채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는 그의 눈빛에는 혐오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황홀한 쾌락을 주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바닥에 흩어진 깨진 병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3월 할멈이 가져온 쑥다발에 불을 붙여 방 곳곳에 연기를 피웠습니다. 매캐한 쑥 냄새가 남은 악취를 덮으며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별채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최 부자는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몸을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과 팔에 남은 거뭇한 털, 자국과 상처들을 보며 괴로워했는데 그것들은 그가 짐승으로 변해가던 증거였기에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꿀물을 타서 남편에게 건네며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잊으세요. 그저 여우에게 잠시 홀렸던 것뿐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연화의 위로에도 최 부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면목이 없어 부인 볼 면목이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왜 개밥 그릇을 핥고 있었던 거지? 나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꿈을 꿨네. 그들은 서로의 기억을 맞추어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보며 이게 다 그 여우년 짓이었구먼. 내 다시는 예쁜 여자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걸세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비록 몸은 상하고 기력은 쇠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 인간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종들은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쑤어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죽 한 그릇에 온기가 퍼지자 굳어있던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최 부자 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들리던 괴상한 소리가 멈추고 짐승 썩는 냄새가 사라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촌장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3월 할멈이 나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님께서 여우 요물을 물리치셨소. 이제 다 끝났으니 걱정들 마시게. 할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환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 댁의 불행이 곧 마을의 재앙이 될까봐 두려워했었는데 연화의 용기 덕분에 모두가 무사하게 되었으니 안도감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마을 안악들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건네며 고생한 연화와 하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맑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동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과 풀내음이 그 어느 때보다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장독대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옷은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3월 할멈이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연화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덕분이에요. 할멈이 일러주신 비방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는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전우애 같은 것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연화는 할멈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시라고 권하고 자신은 조금 더 마당에 남아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별채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호가 남기고 간 말,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를 짐승으로 만든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록 여우의 요술 때문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남편의 외로움과 헛된 욕망이 깔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물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지키는 것은 높은 담장이 아니라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 밤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최 부자 댁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당의 핏자국과 털 뭉치들은 하인들이 깨끗이 치워 흔적도 없었고 부엌에서는 다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맑은 콩나물국과 따뜻한 쌀밥,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가족을 위한 생명의 밥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안방문을 열고 나오자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나리, 아침 진지 드세요. 최 부자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아내의 뒤를 따라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맛있구려.
정말 맛있어. 내가 이 맛을 잊고 살았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논으로 나가는 농부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빨래터에 모인 나낙들의 웃음소리는 경쾌했습니다. 최 부자 댁의 사건은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지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물리친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아니라 평온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흔적들을 하나둘씩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부터 하인들을 독려하여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요사스러운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우물에서 갓 길어올린 맑은 물에 굵은 소금과 쑥을 우려내어 마루와 기둥을 닦고 또 닦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걸레질이 반복될 때마다 나무 바닥에서는 묵은 때가 벗겨지며 본래의 윤기가 살아났고 집안을 감돌던 눅눅하고 비릿한 냄새 대신 향긋한 쑥내음과 솔향기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불안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호가 머물던 별채는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 3월 할멈의 조언에 따라 문틈마다 금줄을 치고 붉은 팥을 뿌려 삿된 기운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화려한 비단 금침과 병풍 그리고 미호가 남기고 간 장신구들은 모두 마당 한가운데 모아 불태웠는데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검푸른 불꽃이 일렁이며 기이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꽃을 보며 여우의 남은 원한이 타들어가는 것이라 믿었고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며 마음속의 두려움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갑자기 맑은 바람이 불어와 그 재를 하늘 높이 날려보내니 비로소 최 부자 댁의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른 본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최 부자와 남자 하인들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지만 잃어버린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몸에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거나 벽을 짚고 걸어야 했고 빠졌던 머리카락과 채모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가렵고 따가워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부끄러움을 더 크게 느꼈기에 밖으로 나다니기를 꺼려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부자는 평생을 양반의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짐승처럼 행동했던 지난날을 떠올릴 때마다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식음을 전폐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조용히 밥상을 들고 들어가 남편을 위로하고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 내린 시련이라며 다독였습니다. 연화는 남편과 하인들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보양식을 준비했는데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와 푹 구운 사골 국물로 죽을 쑤어 날랐습니다. 부엌에서는 하루 종일 약탕관 다리는 냄새와 구수한 죽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여종들은 안주인의 지극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연화가 끓인 죽 한 그릇에는 단순히 몸을 보하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가 호호 불어가며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만과 허영을 씻어내는 정화수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최 부자댁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며 예전보다 더 끈끈하고 단단한 가족애를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는 제법 매서운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연화는 그 모습이 처량하기보다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마당의 화단을 정리하고 내년 봄에 피어날 꽃씨들을 갈무리하며 폐허가 되었던 마음의 정원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죽어갔던 국화 대신 추위를 견디는 보리가 파릇파릇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장독대 옆에는 겨울을 날 김장독들이 묻혀 든든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자야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보여주며 연화에게 묵묵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흉을 보거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웃 안악들은 갓단 감이나 말린 나물 등을 들고 찾아와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마님 덕분에 마을이 평안해졌습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직접 최 부자를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그녀를 열려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최 부자댁은 다시금 마을의 중심이자 존경받는 집안으로 그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날, 최 부자는 비로소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제법 자라 상투를 틀 수 있게 되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거닐며 자신이 잃을 뻔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는 안채 쪽을 바라보며 이 모든 평화를 지켜준 아내 연화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헛된 욕망을 쫓는 어리석은 사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가장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남편의 완쾌를 축하하며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 반찬 대신 담백한 나물 무침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장김치가 올라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흙의 기운과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람을 살리는 밥상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와 운치를 더했습니다. 최 부자와 연화는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고 거두어 주어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살리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부부란 본래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나리의 아픔이 곧 제 아픔이고 나리의 기쁨이 곧 제 기쁨입니다.
지난 일은 모두 눈 녹듯 잊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만 생각하며 사시지요. 그녀의 말은 겨울바람에 온 마음을 녹이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주제는 더 이상 남의 험담이나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년 농사는 무엇을 심을지,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먼 훗날 늙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내 이제야 알겠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요망한 여인의 향수가 아니라 우리 집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와 부인의 옷깃에서 나는 쑥 냄새라는 것을 말이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최 부자댁은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에 쓸쓸하고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평화의 숨소리였습니다. 마루 밑에 늙은 개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들었고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귀곡성이 아니라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오직 선하고 맑은 기운만이 이 집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괴롭히던 여우의 잔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고 연화 역시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감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3월 할멈이 선물해준 쑥 주머니가 놓여있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그 향기는 어떤 요괴의 유혹보다도 강력하게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그들은 성실하게 땀 흘리며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는 한 어떤 유혹도 그들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왔지만 그 자리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최 부자댁은 시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의 진실함과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묘한 향기가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포근한 이불 냄새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리니 그 맑은 소리가 밤새도록 당신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